원래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고 모시려고 그랬는데 미리 다 올라와 주셔가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좌장은 김민우 부산대학교 AI대학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맨 앞쪽에 앉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다들 보셨듯이 이게 세 분 강사 연사님께서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까 못다한 얘기들이 많으신 걸로 봤어요. 제가 세 분 모두. 그래서 이번 지금 시간에 여기 서로 아까도 못다한 얘기가 많으셔서 플로에서도 계속 얘기들을 해주시던데요.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좌장을 맡아주신 김민우 교수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AWC 2022 네, 여기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주제로 이제 패널 토론을 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소개를 받은 부산대학교 의생명융합공학부의 김민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이제 청중분들께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랑 뭐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나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발전이 이런 이제 일반적인 병원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에서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코비드 19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또 개개인마다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또 크게 와닿는데요. 이에 맞춰서 이제 세계 각국에도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기술의 상용화, 산업화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희 삶의 어떤 질, 건강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규제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네, 이러한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의료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으며 또 이런 것들이 산업화 또 이제 더 이제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변화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에 앞서서 그래도 간단히 그 패널 여기 전문가 분들 이제 소개를 이제 각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김영희 교수님부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 제가 한 9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그다음에 제 이제 그때 가장 보람됐던 것 중 하나가 임상의과학자 육성이라고 의사들을 이제 R&D 영역으로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통 이제 병원이 이제 의료 R&D에 이제 플랫폼화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봤던 거,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몸으로 부딪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좀 이것들은 고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효식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딥로이드 대표 최우식입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 AI를 한 지는 이제 16년도부터 했고요. 되게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병원 가서 데이터 달라고 하면 주겠지.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해가지고 라벨링을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데 의료 데이터는 라벨링을 의사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자율주행은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내가 차 끌고 나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임상적인 그 검증은 병원이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걸 소비하는 것도 병원이구나.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심각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 AI 회사들은 다 데이터 생태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는 다 자체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 기반에 자기 서비스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그 포털 메신저 회사가 AI 회사로 가고 있듯이
그럼 저희 회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분들한테 이걸 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툴을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라고 해서 코딩 없이 AI를 하는 툴을 만들었고요. 그걸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어려워 가르쳐줘 해서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에 그 부산대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부산대 의대 본과 학생들 51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걸 이제 수업에 적용을 해봤고 이제 또 부산대에서 해주시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여러 의대에서들도 저희 걸 가지고 지금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해야 될 역할은 IT 회사가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어서 자기 서비스를 하듯이 병원이 스스로가 AI 모델을 만들고 수과 무관하게끔 병원에 적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면 우리 회사는 성공하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헬스케어를 보고 있고요. 좀 많은 또 의견을 좀 들으면 저희가 또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오세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뭐 인사는 드렸는데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강연에서 잘 나왔지만 의료는 분명히 바뀔 거거든요. 지금 의료는 아니고 미래의 의료가 되면은 분명히 병원과 의사와 환자의 간의 관계는 분명히 바뀔 거고 새로운 미래의 의료 환경이 달라질 건데 사실 우리 의학 교육 시스템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물론 그 의학 교육이 중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은 사실 지금 변해가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과정 중에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더딥니다. 특히 의료 디지털 헬스라든지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의학 교육 시스템에 저는 도입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예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의학 교육 시스템을 조금 더 오픈해서 다른 뭐 공학이라든지 뭐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데 오픈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말 그대로 융합 인재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저한테 주실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많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육 쪽에서 또 병원, 그다음에 회사, 네,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뭐 앞선 저희 이제 세션에서도 각자 이렇게 소개 뭐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요 세션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이제 의료 뭐 인공지능 아니면 이제 디지털 헬스, 네, 이런 쪽으로 네, 어떠한 이제 기술이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고 뭐 혹은 뭐 그런 기술의 진짜 뭐 적용 사례라던가 아니면 뭐 국내 혹은 또 국외에 뭐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김영애 교수님부터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제가 이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는 전통적으로 한 3, 40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 몰랐죠. 그게 머신러닝인지 모르고 EMR 안에 굉장히 많은 룰과 레귤레이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리스크 칼큘레이션 하는 프로그램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인공지능이란 거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세돌 인공지능이 뜨면서 이미지에 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확 뜨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인허가 받은 것도 대부분이 그쪽 영역이고요. 그런데 아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독자적인 수가 체계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 부분이 EMR과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학과에서 팍스가 그러니까 도입돼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미지를 사진을 찍고 나서 판독을 할 때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도움을 받는, 보통 말하는 저희가 CDSS라 그러는데 디자인 서포트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기술이 나오면 굉장히 각광받다가 적응되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의료에서는 이미지 쪽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로 적용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관심
최근은 아니지만 많은 게 뭐냐면 스마트 병원 관련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R&D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하고 좀 맞아 들어가면서부터 비대면 환경에서 뭐 중환자실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을 이용한 물류 시스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직접 의료의 환자 치료 영역은 조금 아닌데 어떤 병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는 거가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러 현상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앞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만성질환자 관리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병원이 앞으로 관리할 거냐.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던 거가 코비드이긴 한데 그거 말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자들 나이가 많이 들고 환자가 오래 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비 체계 하나로 이제 그런 IT 기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향후에 나가면 이게 뭐 개인적인 홈케어나 아니면 개인의 건강 관리 한들까지 연결은 돼야 되는데 그 중에는 좀 법적인 제도적인 좀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시도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과제 중에서 이제 그런 유사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우수한 것들은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들어올 것 같고 보건산업진흥원 이야기해 보면 과도 좀 변형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과 위주로 가는데 뭐 있으면 코트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도 이제 있는 것으로 봐서 점점점 그런 부분에서 의료에 많이 활용될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상 그다음에 EMR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격 치료 그다음에 또 일반 또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게 또 보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최우식 대표님 아까 뭐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술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회사의 또 사례도 있을 거고요. 뭐 편하게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식약처에서 이제 의료 AI 소프트웨어 그 허가를 내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0개 넘는 제품들이 이미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병원 가서 하면 일부 좀 젊고 얼리 어댑터이신 선생님들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나랑 관심 없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관심 없다는 선생님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의학과 위주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정형외과라든가 뭐 그 신경외과라든가 이게 저변이 되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이미 이렇게 많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인공지능 이거 의료 쪽으로 하면서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대학교 그러니까 의대 정규 과목에 한번 넣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됐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대학들도 그 많이 연락이 지금 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제도가 못 따라갈 뿐이지 분명히 이미 사회적으로는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매뉴얼에 집착하는 나라인데 그 고령화로 인한 그 의료비 지출 때문에 이런 원격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저는 결국 돈 때문에라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뭐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되게 잘 되어 있고 이 팍스도 일찍 도입하고 해서 데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발상의 전환만 하면은 이게 미래 우리 먹거리 그러니까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뭐 CRO라든가 여러 가지 범위로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임상 분야에서 인공지능 응용에 대해서 우리 김혜인 교수님하고 최우식 대표님이 잘 말씀드렸고, 저는 약간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그 게놈의 유전체가 3 곱하기 10의 구성이 있거든요. 그게 1990년에서 이제 2003년에 게놈 프로젝트가 다 밝혔다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진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변화가 어떻게 어떤 RNA의 변화를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게노믹스는 따로, RNA를 따로 하는 트랜스크로믹스는 따로, 그다음에 그 위에서 프로테인 돼 가지고 일하는 건 프로테오믹스는 따로예요. 그 두 개가 어떻게 그 다른 오믹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 현재 사람의 머리로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노믹 상에서의 변화가 RNA의 변화, 프로테오믹스의 변화를 추정하고 링킹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AI를 응용하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건 세포상의 문제죠. 세포에서 그러면 그런 프로테오믹스가 변하고 BAB가 변한다. 그다음에 세포가 티슈가 모이고 티슈가 오간이 되고 그럼 시스템에서의 변화, 그건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이프로그를 측정하는 거는 사람의 행동의 변화잖아요. 일상생활의 변화. 병원에서 오는 거 혈압 재는 거는 그 순간의 변화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병원에 와 있습니까? 평소에 집에서 세는 거를 다 측정하는 라이프로그, 그 라이프로그하고 어떤 제노타입과의 연관성을 밝힌다, 이런 거 할 때 우리 사람의 머릿속을 추정한다, 사실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또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데는 결국은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서 질병의 변화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CT나 MRI 찍었을 때 어떤 브레인의 스트럭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캔서 비헤비어의 변화,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제네틱 레벨에서 설명을 하려면 상당한 인공지능의 도움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할 때도 당연히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신약 개발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케미컬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뭐 하여튼 제가 모르는 라이브러리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를, 제가 옛날 뭐 석박사 이런 거 할 때는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했어요. 막 노가다 이런 거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인실리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신약 개발을 할 때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예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다양한 정말 분야에서 이런 이제 AI 기술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필요성도 이제 어필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직접 이제 거의 주 사용하는 이제 주체는 이제 병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 이제 많은 의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할 텐데, 아까 최우식 대표님께서도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많은 과에서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을 이제 갖는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실제 병원에서 그런 인공지능 또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인식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세훈 교수님 아까 또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런 병원에서의 이런 이제 인식이 어떤가요? 네, 병원에서 이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 기술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나요? 김혜희 교수님이 훨씬 네.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제가 만나본 많은 임상 교수님들이나 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미팅을 주최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교수님들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분명히 들어오기는 들어올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은 열려 있지만은 아직은 멀었지 않느냐. 아까 우리 김혜희 교수님은 이제 왓슨 이야기를 했는데, 막 김혜희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직은 이제 불안 한계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오류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잘 안 맞다는 말씀을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제 인공지능이 상당히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스포트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김영희 교수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아마 그 각과의 많은 임상 선생님들이 학회를 가면, 특히 외국학회 가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R&D 결과들을 다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는 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나 호흡기내과나 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학문적 영역이고 이거를 정말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대로 이제 R&D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허가 허가용 임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클리니컬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 되면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단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보면 인허가 받은 제품도 그 인허가 받았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조건 안에서 테스트를 해서 수준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인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이란 거가 리얼월드는 완전히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제되어 있는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준을 넘었었기 때문에 식약처는 인허가 줍니다. 근데 그거를 의료 현장에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뭐 1차 의료기관도 있고 2차, 3차도 다 있고 나오는 영상 같으면 영상의 퀄리티 다 다르고 사진 잘 찍을 때도 뭐 그런 리얼월드에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아니면 에러를 잡아주고 진단을 못하게 해주냐 이것은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허가 받은 제품에 대한 리얼월드 테스트를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하면 사용하게 될 텐데 근데 가장 큰 허들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에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보험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 인정 받을 때는 기존의 의료 행위보다 동등하든지 좋든지 하는 그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그 AI 소프트웨어가 인허가를 받아 그 보험 코드를 받아 쓰는 거가 거의 없거든요. 없고 보통 이제 디지는 서포팅하는 쪽으로 EMR과 같이 이제 컴바인해서 판독할 때 도움을 받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 수준이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할 거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아주 유용한 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연구나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좀 어느 정도 생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패솔로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리과에서 디지털 패솔로지를 도입을 많이 했고 아마 유럽의 뭐 수십 군데 병원은 현미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리과라 그러면 현미경으로 조직을 봐야 되는데 현미경을 보지 않는 병리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우리 보통 말하는 조직을 만들면 조직을 스캔하고 이미지화 시켜서 임상의사들은 그걸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상학과하고 이미지학과라는 공동성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전체 그 과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도 높아지는 분야가 영상학과 외에는 이제 패솔로지 쪽에서는 뭐 장비도 우리 병원들 뭐 10몇 가지고 장비 다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상화 시키고 디지털 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현재 이제 병원 안에서는 이제 그 특정 영역으로 본다면 그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질문 주셨던 것 같이 많은 임상 의사들이 필요성은 있대. 그것이 실제 환자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리 영상 또 크게는 영상 이런 쪽에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점차적으로 또 이런 관심도가 이제 넓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필요성도 알겠고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주체가 이제 의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개발하는 분들은 뭐 학교에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이제 회사의 개발자 분도 계실 텐데 자 그럼 이런 이제 의료 인공지능 그다음 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뭔가 그런 전문적인 어떤 교육 아니면 이제 그런 인재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회사 다니면서 뭐 이제 그런 회사에 뭐 인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딥노이드에서도 네 그런 어떤 인재상 공공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이제 의료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뭔가 교육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IT 베이스고 기술 기반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게 그러면 AI가 진짜
사람처럼 할 수 있냐라는 질문한다면 철학적인 거나 어떤 자아적인 이런 걸 빼고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왜 AI가 안 맞냐라고 보면 교수님이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일부만 그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 문제를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특이도 민감도가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얼 실제 병원에 가면 데이터는 예를 들면 체스트 데이터라고 그 다이컴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뭐 척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AI는 어떻게든 참이든 거짓이든 얘는 답을 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철학적인 거나 이런 자아적인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다 가능하다. 근데 이게 병원에서 워킹하는 AI가 나오려면 리얼 데이터 가지고 학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반드시 저는 이 의료 AI는 병원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진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뭔가 분류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기술이라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실제 병원에서 도움이 되는 AI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의료진들한테 AI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이걸 빨리 우리나라 의대가 딱 4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개 의대에서 이거를 도입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4, 5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 의료를 할 수 있는 그 병원 그다음에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인프라가 잘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솔루션 공급하고 이게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상은 나는 의사니까 꼭 환자만 봐야 돼 이런 것보다는 세상은 되게 넓고 내 기술은 다양한 데서 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열린 사고만 있다면 되게 좋은 앞으로 각광받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분들은 저희 회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세훈 교수님 진짜 그 최우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 의과대학에서 필요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또 교육적인 것도 필요할까요? 네. 그 대표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 교육이 돼야 교육이 뭐 사실 뭐 대표님 하시는 그런 교육이 한 서너 번에는 더 정폭이 돼야 한 5, 6년 후에는 진짜 저희들이 의료 인공지능에서는 전 세계적인 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딜레마는 상당히 많아요. 뭐 제가 이제 저희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2015년도에 2015년도에서 이제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바뀌었고 2006년도에 이제 의과대학에서 의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전원으로 바뀌면서 의전원 신입생한테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1학기에 제가 수업을 막 하고 나오니까 자기가 4년 동안 배운 걸 한 학기 만에 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이 많고 그게 이제 그걸 줄여줘야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의대 내부에서 막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어주고 이제 새로운 변화 발전하는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익스트라로 들으면 더 이렇게 주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안 뛰드는 이유가 이게 기본적으로 의대 학생들이 받아야 될 양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제가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인재상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의대생들한테 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가 오픈. 의학에 관련되는 과목 말고도 우리가 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다른 학문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렇게 새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학과에서부터 아예 저학년부터 고학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 사실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변화를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유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의대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대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교수님도 혹시 더 그게 질문하실?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연구 문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항상 병원이라면 진료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이 진료도 하지만 연구를 하는 공간이다는 거를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다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과부터 이렇게 교육받는 과정에서 자기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도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한테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연구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머릿속에 환자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동시에 연구도 해야 되는 일이 내일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나오면 환자 보는 것은 내일이지만 그거를 가지고 임상의 연구를 한다든지 꼭 뭐 우리가 R&D를 하지 않아도 임상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이제 국가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성취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예를 들어서 연구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나 뭐 연구 전혀 안 하고 임상을 하는 사람이나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 안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연구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하나 조금 기대하는 것은 아마 올해 그 교육부에서 법률안이 이제 올라갔다 그러던데, 이제 병원에 국립대학교 병원에 산병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법률안이 상정이 된 걸로 소위원회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병원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진료 영역으로만 돼 있고 산학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게 아마 또 서로 간에 이제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의 관계 설정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설치되면 병원 안에서의 그런 연구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있어가지고 제가 막 정말 묻고 싶은 것도 많아서 막 질문도 막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관계로 교수님 대표님께 딱 한 질문씩만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애 교수님께는 아까 이제 수가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항상 이런 토론에서 수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변환이 됐으면은 더 인공지능 이런 쪽에 발전이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우식 대표님은 이제 이런 수가 이외에도 다양하게 회사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쪽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룡 회사, 큰 회사로 이렇게 접근 방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욱 교수님께는 이런 이제 병원과, 그럼 이제 병원 인력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이제 병원 인력들, 의료 인력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인력들이 뭔가 이제 융합, 잘 콜라보레이션이 돼야지만 뭔가 이런 또 큰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협력 방안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김영애 교수님부터 그런 수가 관련돼서 인허가하고 수가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인허가 받으면 수가가 바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인허가는 식약처에서 그냥 인허가 해주는 겁니다. 조건만 되면. 그런데 이제 수가의 문제는 보통 말해서 중간에 네 칸을 거치긴 하지만 보험공단에서 이거를 해줄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뭐냐면은 신의료 기술, 새로운 것 같으면 굉장히 그것도 정말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기존에 나와 있으면 동등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같으면은 나와 있는 제품과 동등하든지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핫한데 좀 걱정스러운 게, 아직 디지털 치료제는
인허가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그나마 빨리 인허가 가이드라인 만들었거든요. 인허가까지 갔는데 그 디지털 치료제는 인허가를 어떻게 해줄지도 없고, 만약 인허가가 되더라도 대부분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인지 기능과 관련돼 있는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럼 기존의 약하고 동등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비교를 해서 수가화 시킬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심평원 입장에서는, 그 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보험공단의 기본 틀을 바꿔야 돼요. 그거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막 진짜 뭐 어떤 특별한 경우가 되지 않고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수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최우식 대표님, 수가 말고도 혹시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회사에서? 그 보험 체계, 저희 이제 심평원이랑도 많이 일을 하는데 이게 사회주의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의료의 질이 다른데도 그 행위별 수가해 가지고 딱 그 금액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병원이 굳이 수가가 없는데 돈 주고 이걸 도입할 이유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 AI를 돈 주고 이렇게 사는 시장은 수가가 없으면 국내에서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해외는 근데 다릅니다. 해외는 이게 그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해외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좀 되고요. 하지만 이게 수가가 없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이나 그 의사 선생님들은 연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비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쪽으로도 전 비즈니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내에서 워크플로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병원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을 이제 AI나 이 병원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연구를 서포트하면서 그 연구비의 일부를 저희가 수익 모델로 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병원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제 수가 외의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세 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혁 대표님. 예. 뭐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선생님들은 뭐 의사라기보다는 사실 비의료인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뭐 의료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의학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고차원적인 물리학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이유는 사실 보온 개수가 우리 206개 있어요. 머슬 개수가 600개 이상이 있습니다. 700개 사이인데 의사들은 그걸 다 외우라 하거든요. 제가 다 외워가지고 시험도 치고.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학의 기본적인 프린시플과 원리와 어떤 뭐 그런 것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어떤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그제 갈 필요는 없고 다 할 필요도 없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에 대해서 굳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저희 부산의대는 노력하려고 많이 오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가하면 충분히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좀 제가 이 패널 디스커션 오기 전에 뭐 어느 통계학 하시는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기가 조금만 더 생물학이라든지 의학에 대해서 알았으면 훨씬 더 콜라보레이션 자체가 잘 될 수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시긴 하시던데, 그래서 의학 전체를 다 하겠다라는 또 그렇게 달라든다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프린시플과 어떤 좀 스페시얼한 부분을 잡아간다면 충분히 그리 어렵지 않고 같이 의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해야 될 영역하고 PhD가 해야 될 영역 분명히 달라요.
각각의 역할이 다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 이런 걸 통해서 좀 같이 할 수 있기를 뭐 기대를 합니다. 혹시 뭐 생각이 계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 받을 시간이 될까요? 지금? 5분 10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청중분 중에 메디컬 헬스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시작할 때는 나도 질문하게 해달라 한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네, 그 사이에 다 가셨나 봐요. 이미 하셨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되게 네, 그러면 마무리해도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이 전문가 네 분의 열띤 토론 덕분에 시간이 한 40분 정도 잡아뒀는데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잠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단상을 좀 정리를 하고요. 예, 곧 이어서 그 인공지능과 법과 관련돼서 이유정 법무법인 원 AI 대응 팀장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연도 관심 갖고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